자, 수요일은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네, 그 탄핵 선고 언제라고 보세요? 저는 금요일일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 네, 내일일 것 같은데. 네, 내일 모레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이제 그거 내일 모레 한다고 오늘 발표할 것 같은데. 아니라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어도 화요일, 18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뭐 만장일치 탄핵이고요. 그런데 지금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아주 잠 못 자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 뭐 내란 두통, 내란 불면, 내란성 소화불량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내란 탈모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스트레스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네. 윤석열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봤고. 게다가 무슨 개선 장군인 것처럼 뭐 주먹 쥐고 뭐 손 흔들고 자기 지지자들만 챙기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지죠. 우라증이 생기는데 하여튼 뭐 탄핵은 인용될 텐데 이를테면 참고 자료일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명에게. 기자협회보에서 막 나온 뜨끈뜨끈한 기사인데 10명에게 당신은 탄핵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이 10명에는 조중동 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겨레도 있고 경향도 있고 8명이 8대 0으로 탄핵될 거다. 한 명은 7대 1로 탄핵될 거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 소수 의견이 있을 것 같다. 점점점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기각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뭐 네네. 그러니까 뭐 약간 모호한 기각일 것 같은데 뭐 어쩌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철저한 보안 속에서 뭐 평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밥 먹고 헌법재판소만 취재하는 기자들도 절대 다수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된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뭐 헌재 재판관들의 속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 평균적인 어떤 상식과 법리에 따른 안목으로 보자면 이거는 탄핵 인용밖에 없다라고 기자들이 본 거예요. 아니 그 취재 기자니까 헌법재판소 안팎을 다니면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뭐 재판관은 못 만나도 헌법재판 연구관이라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뭐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게 취재 활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결론이 절대 다수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된 거다. 약간의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탄핵 인용 파면 결정 이렇게 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찌라시로 뭐 이렇게 돌기로는 뭐 6대2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5대3이다. 네, 4대4 뭐 우리 윤석열 그 옹호하는 전광훈 집단은 4대4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이진숙 판단 때 4대4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4대4일 것이다. 아니,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은혁 판단 때는 8대 0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뭐 몇 대 몇이냐 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4대 4라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지형 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거라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고 소스가 뭐냐면 무슨 뭐 전문가 집단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허영이라고 법학자, 헌법학자 은퇴한 지 아주 오래된 뭐 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은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분인데 하여튼 이런 분들의 진보 세력한테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만나보면 뭐 점잖은 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막 끊임없이 증폭을 시킵니다. 자기도 뭐 주석을 달고 이러면서 왜 그럴까 하는 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지층을 지금 결집을 시키려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거다 해가지고 잔뜩 손님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지지층을 고조시킵니다. 결집돼요. 그 다음에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석같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구 세력이나 내란 세력들은 계속 귀에 들려오는 게 카톡방에서 카톡
하면서 계속 탄핵 기각 뭐 하여튼 표현은 다르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이다라고 했는데 탄핵이 인용됐어요. 그럼 멘붕이 오죠? 근데 원인을 딱 해석해 줄 거예요, 이분들이. 뭐 이재명이 돈을 매겼다. 뭐 헌법재판관들을 매수했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중국에서 거액의 자금이 들어왔다. 그렇죠. 중국 간첩들이 총칼로 위협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분노한 사람들을 데리고 거리 장사를 하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뜨죠. 전광훈 등이 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 건지 또는 앞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선동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회사 매출만 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지금 탄핵 기각론을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유언비어고요.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이런 거에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과 그 거짓이 혼재된 세상이 돼가지고 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원래 광신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독실한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뭐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광신자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특정 목적의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고등학교 동창 모임, 동기 모임, 뭐 이런 데서도 그건 친목 도모인데 광신 몇 명만 들어와 있으면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멀쩡한 직업도 없으니까 계속 뭐 퍼다 나르고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건 이거 심각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민심이구나. 그럴 때 사실 좋은 방법은 카톡방을 나오는 거거나. 근데 나오기 힘든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교회. 왜냐하면은 그 교회 커뮤니티 안에는 예를 들면은 나 저기 육아하기 힘들 때 와가지고 아이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해준 그 권사님이 계속 그런 글을 올리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있는 방에 나오는 거는 정말 인간적인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예컨대. 뭐 조용한 카톡방 기능도 있잖아요. 조용한 카톡방 탈퇴 기능도 있죠. 조용히 탈퇴할 수도 있고 그 방을 조용하게 놔두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조용해요.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고 저는 극우 개신교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탄핵안 인용 시에 어떤 극우층의 분노를 촉발시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마치 뭐 여름에 모기가 왕왕대듯이 들리긴 하지만 대세엔 지장 없다. 특히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진 이유는 지난주에 윤석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다가 윤석열 무죄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탄핵까지 기각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귀속 취소를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더한 일은 없겠어? 라는 우려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오늘 저 국장님 오셨을 때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상식을 비웃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를 그 배반하는 이런 판단은 왜 나왔을까?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내란범이 풀려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려 했던 그 내란범이 풀려났으니 좀 멘붕이 왔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지방법원 직위원이죠. 직위원. 여기는 뭐 중국 사람.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대법원장 후보가 된 나라를 구한 의인.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석방되는 장면을 볼 때 서울구치소 앞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이상한 정당들 많잖아요.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기동 무슨 당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자유통일당, 정광훈당이죠. 무슨 당에서 붙인 건데 민주노총의 하수인 심우정을 처단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빨리 떼지 그거. 아이고 심우정이 국민 영웅 됐는데 빨리 떼셔야지. 뭐야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직위원 같은 경우에 저는 간교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를 이리저리 돌려버린 거예요. 어디에 돌렸냐면 검찰에 돌려요. 그래서 이거 시간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라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속 문제는 일자 문제든 시간 문제든 정밀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일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윤석열부터 정밀해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새로운 인권 이슈는 윤석열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거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미 영장이 다 발부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구속영장 발부할 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법원이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든지 아니면 자기 판단을 하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교한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는 나중에 이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재판부잖아요. 그건 자기 책임으로 헌법과 법률이 명한 자기 직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잖아요. 판단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은 합의 보니까 이 사람들은 판단을 보류해버리고 판단을 돌려버린 거예요. 검찰에서 판단해라. 나는 하급집이니까 고등법원에서 판단해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요. 되게. 아니 자기가 판단 안 할 것 같으면 판사를 왜 합니까? 그렇죠. 변호사 기업하든지. 그냥. 네, 그렇죠. 네. 그 비난받아 마땅해요. 매우 부적절해요. 그래서 직위원이가 잘못을 한 100점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랄까 나름 일리 정도는 있어요. 네. 나름 뭐 논리 전개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 100점 잘못했다고 치고 이제 심우정으로 갑니다. 네네. 심우정 한 1000점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위원이랑 달리 논리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냥 무대뽀예요. 네. 그러니까 뭐 1000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한 거예요. 네. 직위원은 제가 뭐라 간교하고 부적절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잖아요. 네네네. 나쁘다. 근데 심우정은 평가할 대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말장난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악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권한이 있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도 너무 심해요. 이를테면 특수본이라고 있잖아요. 대검에 고검장 서울 고검장 박세현이가 이제 본부장인. 특수본은요. 네. 그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네. 나름대로 이제 검찰 내부의 특검 같은 조직이지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마치 뭐 거기서는 무슨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뭐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루쯤 끌고 그러나 결론 똑같고 뭐 이런 걸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대뽀로 자기 권한을 악독하게 사용한 이상한 공직자가 국민들 앞에서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라고. 근데 속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저는 저 검찰에 대해서는 정말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새로 정부가 구성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손을 봐야 됩니까? 이런 짓거리. 그러니까 일단 민생을 도모하는데 한 축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지금 와서 판단은 뭐 국민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검찰을 어떻게 고쳐 쓰자. 이를테면 심우정 같은 악당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냐. 뭐 특수부가 아니면 뭐 형사부에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고쳐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검찰이란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이나 조국 일가를 정말 패가 망신시키는 과정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그래도 요만큼 일말의 기대라도 저 악독한 정치검사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마저도 이제는 다 접어야 된다.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다. 왜냐하면 심우정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때 이에 반발하는 검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들 뭐 검찰들 방이 있다며요. 2%인가 뭔가. 그럼 총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당장 명태균이 풀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명태균이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풀어달라고 할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의미에서 고등법원에 항고라도 해가지고 상급심의 판단이라도 받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면 실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아무리 윤석열이 전에 검찰총장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윤석열 덕분에 검찰총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세요.
라는 친구가 예. 10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한 명도 없어요. 10명의 의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 손 기회주의자들만 아주 뭐 그동안 전성시대를 맞았고 남아있는 놈들도 뭐 하바리들도 다 보면은 이제 이런 기회주의 속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여태까지 이 피의자들을 불법 구금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체의 자유 아닙니까? 네네네. 몸을 가둬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구속 기한이 도과돼서 이렇게 기소가 된 경우도. 수두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조직적으로 여태까지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인권을 챙겨주려고 윤석열에게 또 인권이 있긴 하지만 사람 같지 않은 존재여도 인권이 있으니까 좋은데 챙겨주려고 자기 조직이 전부 다 불법 감금을 자행하는 인권 침해 집단이 되는 것까지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야죠. 네. 이러면 장사 못한다고 반발해야죠.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정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민생 도모가 최고예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홈플러스부터 뭐 곳곳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틀어막고 고치고 바로 잡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도 당연히 제일 먼저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될 일이 검찰 문 닫는 일이다. 문을 닫으면 수사는 어떻게 하고 기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너무 쉬워요. 기소는 공소청이라는 걸 만들면 돼요. 뭐 기소청, 공소청. 대한민국 공소청이라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소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소 배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재판 배심은 익숙하잖아요. 미국에서.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그렇죠. 그걸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거. 거기는 완전히 구성력이 있죠. 거기는 이제 배심제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비슷한 게 국민 참여 재판제도. 그렇죠. 그걸 하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배심이라고 불러요. 숫자가 적다 소배심. 기소할지 말지 그걸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배심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심 재판을 소배심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대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배심이 기소배심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 기소가 적합하냐 아니냐를 따져요. 그렇지. 국민들이. 왜? 기소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박살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지금 조국 대표가 감옥에 gat혀 있는데 전 대표죠. 이거 재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나중에라도. 그런데 그 조국 또는 조국 부인이든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쪽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멸문지화라고 하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아닌 척하지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해야 될 범죄자를 기소 안 하는 경우. 그게 진정한 권력이지. 이것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기소만 전담하는 검사들을 둔다. 기소청에. 그리고 그 기소청에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기소배심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사건, 이제 중요한 사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저지르면 무조건 기소하게 하는 법도 좀 만들고 기소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내란죄면 기소를 무조건 하게 하는 거예요. 외환죄 이런 거. 그다음에 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주 나쁜 범죄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범죄 있잖아요. 내란 선동 물론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뭐 기소를 무조건 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들이 장난 못 치게 하는 것도 법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기소에 대해서 배심도 하고요. 또 검사들이 요새 검사 징계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검사들끼리 징계해요. 그러니까 심의정의도 검사니까 징계위원회 만약 태운단 말이에요. 후배 검사들이 징계해요. 징계합니까? 안 하죠. 안 하지. 그러니까 검사들은 무슨 룸사롱에서 업자한테 접대를 받든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통해서 해임이나 파면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의 구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야, 저 새끼 죽여. 그러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그냥 풀세트로. 그리고 판사들도 뒷조사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끔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 기술이죠.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시대에 이 나라의 뭐 수사 사법기관 모두 다 완전히 맛이 갔다. 그리고 나쁜 놈들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하냐면 무죄를 때릴 수 있는 수사를 해줘요. 그렇지.
아주 그게 이제 싸게 끊어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검찰이 잘했던 수사가 있는데 뭐 특수수사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경찰에서 하면 되는데 그럼 또 경찰이 파쇼화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은 파쇼화 될 수 없어요. 왜 기소권이 없으니까. 근데 수사권만으로도 막강한데 경찰이 걱정된다면 여태까지 나온 법률안 같은 걸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수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반부패 경제수사 이런 걸 전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있는데 너가 만약에 수사가 그렇게 좋으면 중대범죄수사청 가서 수사를 해라. 근데 제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새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신설 조직이니까 검사라고 다 뽑으면 안 되죠. 시험 봐야죠. 시험 봐야지. 그다음에 인성검사도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런 부당한 뭐 결탁이라든지 그렇죠. 한번 털어봐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따져봐서 뭐 이거 막혔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기회주의자라면은 부당한 권력의 요구에 뭐 순순히 또 따르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정확한 어떤 규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정말 못된 폐악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판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심판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맨날 심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심판 한 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예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지금 제보받았다.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속보가 나오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최근에 아주 이상 동향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상당한 양의 상당한 수의 총기가 들어왔다. 밀반입됐다. 이런 설이 돌았고요.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들이 이재명 대표 저는 헌재 재판관들도 표적으로 삼았다 이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정상의 상황이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 이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사람이 죽냐 사느냐 이걸 지금 염려해야 될 때란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은 그래도 테러나 강력범죄로부터는 안전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수사기관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 내란 공범들이니 이재명이 죽어서 뭐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 뿐이니 이거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12월 3일 이후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려서 내란 공화국이 되어버려서 그런데 지금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러면 안 되고요. 신변 보호 요청을 빨리 해야지. 빨리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위상이 그냥 일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일종의 공공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치 지도자고 내란 극복 이후에도 국정 운영을 해가야 될 중요한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광장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안 나가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옆에서 경호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공중에서 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다 우리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냥 집무실에서 영상 연결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연설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전 법정 드나드는 것도 또 지금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각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분기점 막 혼란 시기에 정말 원통한 일이 많았잖아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 그렇게 해화동에서 돌아가시고, 그다음 백범 김구 선생은 자택이잖아요. 경교장이. 댁에서 삼성 서울병원. 그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런 어른들 그런 건국 과정에서의 해방 공간에서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분단 그리고 전쟁. 분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재.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졌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분단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긴장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분단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분단 체제가 무너져서 남북이 교류하고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면요.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묻지마 당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영남 분들이 이 안보 불안 때문에 국민의힘 찍는 일이 없어요. 묻지마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열정을 부어야 합니다. 예. 뭐 그게 아니라도 저희 아버지와 저와 저희 아들이 다 군대 갔다 왔고요. 네. 아, 그렇죠. 군대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거나 짧게 가거나 네.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